여러분, 자녀에게 보낸 돈 때문에 나중에 세금 문제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생활비라고 생각했던 송금이 집값 자금이 되면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줬다가 오히려 기록이 없어 곤란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돈 보낼 때 억울한 오해를 피하는 3가지 핵심 원칙 10분 안에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피땀 흘려 번 돈, 자식 도와주고 싶어서 보냈는데 나중에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억울하시죠? 내 돈인데 왜 간섭하냐 이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겁주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요.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 간 돈 이동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생활비, 용돈, 전세 보탬처럼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세무 관점에선 다릅니다. 통장에 찍힌 건 의도가 아니라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뿐입니다. 특히 그 돈이 자산 취득과 연결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전세, 집 구매, 차량, 큰 투자, 이런 순간에 이 돈의 출처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 3가지입니다. 이 돈은 증여, 그냥 준 돈인가? 대여, 빌려준 돈인가? 아니면 사회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인가? 이 중 어느 성격인지 기록이 분명해야 억울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몇 번 보냈다고 바로 연락 오겠어? 맞습니다. 대부분은 당장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거나 큰 돈이 움직이는 순간 이 돈의 출처가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거 이체 내역들이 한꺼번에 설명 대상이 됩니다. 가상의 A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 어르신이 자녀에게 전세금 보탬으로 큰 돈을 보냈습니다. 메모는 힘내라 또는 공란이었어요. 몇 년 뒤 자녀가 집을 사려고 대출 진행 중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인가요? 부모는 도와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록상으로는 가족 간 거액 이체로만 보입니다. 어르신이 억울해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도와준 게 죄냐가 아니라 이게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문서나 기록으로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이 묻습니다. 생활비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걸 봅니다. 받는 사람이 정말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나? 받은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였나? 아니면 모아서 자산, 저축, 투자, 집자금이 됐나? 즉, 생활비라고 적어도 그 돈이 쌓여서 자산이 되는 흐름이 보이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B 어르신이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보냈습니다. 부모는 생활비라고 생각했고 자녀도 고맙게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전세 보증금에 보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부모는 억울해합니다. 자식이 아껴서 모은 건데 그게 왜 문제냐?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쓰인 자금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모의 선한 의도와 별개로 돈의 흐름이 자산화로 보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나? 나눠서 뽑으면 되지 않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설명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기록이 약해서 나중에 오해가 생겼을 때 오히려 본인이 입증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정리하면 숨기는 게 답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기록을 남기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전 해법은 2가지 중 하나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증여라면, 그냥 준 돈이라면 그 성격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제 한도나 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두 번째, 대여라면 빌려준 돈이라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문서, 차용증 등으로 빌려준 사실 기록, 상환 계획, 언제, 얼마씩 갚을지, 실제 이행, 가능하면 이자나 상환의 실제 기록.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에게 상환 능력이 있어야 대여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시 어르신이 자녀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부터 간단한 타용증을 작성했고 자녀가 매달 소액이라도 상환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고 이건 빌려준 돈이고 상환 기록이 있다고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격을 정하고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점검.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 자녀나 손주에게 보낸 큰 금액 이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수백만 원 이상 단위의 송금이 있었다면 체크하셔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의 원칙. 앞으로 큰 돈을 보낼 일이 있으면 증여인지 대여인지부터 가족끼리 합의하세요. 애매하게 두지 마세요. 셋째, 배여라면 반드시 차용증, 간단해도 됩니다. 상환 계획, 기록, 이체 메모나 상환 내역, 이 세 가지는 꼭 남기세요. 넷째, 증여라면 금액이 크면 반드시 한 번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하세요. 특히 공제 한도,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라가 무섭다가 아니라 기록이 없으면 억울해질 수 있다입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마음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건 결국 기록과 정리입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쉽게 풀어드린 것이고 가정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큰돈, 부동산, 반복 송금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간 본거래, 가장 흔한 실수 5가지와 안전하게 정리하는 체크리스트를 더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